안녕하세요. 네, 2022년 구급 시험이 시행이 됐습니다. 4월 2일 시행이 됐고, 자, 교정학 개론 기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2022년 구급 공채 시험에서는 교정학 문제가 상당히 쉬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난이도는 최근 몇 년 사이에 가장 좀 쉬운 평이한 문제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거를 이제 분석을 좀 해보니까 대부분의 문제가 그동안 중요한 기출 지문과 많이 관련이 있고 기출 지문에서 크게 벗어난 문제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아마 체감이 좀 많이 쉽게 느껴졌을 것이고요. 고득점자도 상당히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올해가 그 필수 과목으로 전환이 된 첫 해 시험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어떻게 좀 많이 어렵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도 많았는데 오히려 좀 쉽게 출제가 됐고, 그래서 필수냐 선택이냐는 별로 관계가 없고 약간 어려워진 해가 있다면 그 다음에 좀 쉬워지고 이렇게 이제 파도처럼 조금씩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 중에 올해가 좀 쉬운 경향으로 이렇게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문제를 분석을 해보면 교정학 파트가 좀 많이 출제됐어요. 여기서 70%가 나오고 형사정책 파트는 30%. 그래서 평년 대비 교정학 문제수 비중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형사정책이 오히려 한 문제가 더 많았었는데 올해는 이제 교정학 문제 비중이 상당히 높았고요. 그래서 형사정책이냐 교정학이냐 보다는 그냥 일반적으로 출제를 하는데 그 중에 교정학이 평균적으로 좀 많게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올해도 그렇지만 형집행법령에서 출제 빈도가 가장 높잖아요. 올해 형집행법령에서만 9개가 출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 그건 다 교정학 파트고, 그래서 교정학이 상대적으로 출제 빈도가 높은데 올해는 조금 많이 높았던 경향이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또 이거를 이제 법령 문제와 또 이론 문제 이렇게 비교한다면 법령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게 출제가 됐는데 올해는 약간 낮아졌습니다. 법령이 55%, 11문제가 나오고 이론 문제가 45% 이렇게 출제가 됐고요. 법령은 다양한 법에서 다 출제가 되지만 올해는 법령의 출제 범위가 넓지가 않았습니다. 형집행 집행법에서 집행법령에서 여기서 9문제가 나왔어요. 이거 역시 중요하죠. 네. 그 외에는 소년법과 보호소년처우법,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한 문제씩, 그래서 총 11문제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역시 형집행법령은 법부터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출제 빈도가 상당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늘 신경을 좀 써야 될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난이도 간단히만 얘기하고 난이도는 상중하로 나눈다면 상급 문제로 보긴 제가 보기엔 보이는 건 거의 찾아보기가 좀 힘들었고요. 중급이 한 7개 정도. 이건 이제 생각하기에 따라 이제 오차는 있지만 아주 좀 어려운 거에 가까운 중급은 좀 적었고 비교적 하급에 가까운 중급이고요. 나머지 또 하급 문제. 전체적으로 상당히 난이도가 낮고 무난한 이런 문제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바로 1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머튼의 아노미 이론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자, 부의 성취는 미국 사회에 퍼진 문화적 목표다. 이게 이제 머튼 같은 경우에 문화적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 간의 괴리를 이제 근거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 중에 바로 문화적 목표를 부의 성취로 제한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번 목표 달성을 위한 합법적 수단에 대한 접근은 하류 계층에게 더 제한되어 있다. 그래서 하류 계층의 높은 범죄율을 설명하는데 매우 유용한 이론이죠. 상류 계층 같은 경우에는 합법적 수단이 제한이 이렇게 하류 계층만큼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도화된 수단을 갖추어 있기 때문에 소위 동조형에 해당이 되고 범죄로 나가지 않고 정상적인 생활을 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3번 합법적 수단이 제한된 하류 계층 사람들은 비합법적 수단을 통해서라도 목표 달성을 하려고 한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적응 유형 중에 개혁형 내지 혁신형이 바로 그런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문화적 목표는 있는데 제도화된 수단이 갖춰져 있지 못한 경우
비합법적인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재산 범죄 등을 저지르게 된다는 얘기죠. 4번 하류계층뿐만 아니라 상류계층의 범죄를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이거는 사실은 위에 있는 지문과 2번, 3번 지문과 연장선상에서 보더라도 뭔가 모순이 된다는 걸 아마 찾아낼 수 있었을 거예요.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상류계층은 소위 동조형에 해당이 되고 제도화된 수단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라고 보기 때문에 하류계층의 범죄는 충분히 설명하지만 상류계층의 범죄에 대해서는 설명하기 어렵다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4번이 답이고요. 2번 다음에 설명하는 교화 개선 모형은 자 보면 미국 교정국 범죄 원인 개인이고 진단 치료 벌써 치료라는 중요한 키워드가 나오죠. 네, 의료 모델입니다. 2번 처벌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부정적 관념 강화 치료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치료라는 키워드만 알면 바로 답을 고를 수 있는 의료 모형에 해당이 됩니다. 자 3번 문제. 소년사법에서 4대 이론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비범죄화, 경미한 일탈에 대해 비범죄화에 공식적으로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낙인을 최소화한다. 그래서 비범죄화니까 범죄 목록에서 삭제하고 범죄가 아닌 것으로 취급을 하게 되고 이것은 바로 낙인을 최소화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겠죠. 소년사법이 나아가야 될 방향으로 주장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비시설 수용은 시설에 수용하지 않는다는 개념인데 여기는 성인교도소가 아닌 소년교도소에 별도로 수용한다. 이거는 전혀 관계가 없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비시설 수용화는 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가족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이나 학교 이런 곳에서 소년들을 보호하고 이렇게 해서 소년을 잘 인도하게 정착되게 한다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 2번 지문은 아무 관계가 없는 지문이고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적법 절차, 소년에 대하여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절차를 준수해야 된다는 거 공정하게 보장하고 4번 전환제도, 그래서 공식적인 사법 절차 대신 비사법적인 절차다. 그래서 이 전환, 다이버전이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 절차, 시설 내 처우를 지향하고 사회 내 처우를 그렇죠? 실시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4번 형집행법상 징벌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징벌은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거듭 부과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2년이라는 시효가 있죠. 맞고. 그 다음에 집행유예 가능합니다. 이거는 징벌위원회가 바로 동기 정황 등을 고려해가지고 2개월에서 6개월 사이를 정해서 징벌 집행 유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답이고요. 3번 징벌의 면제 일시 정지 바로 소장의 권한으로서 허용됩니다. 5번 문제. 누진 계급의 측정 방법으로 점수제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고사제죠. 고사제는 달리 심사제라고도 하고요. 이건 이제 교정기관에서 그 교정기관의 관련자들이 모여서 심사를 통해서 결정하는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점수제와는 거리가 있고 이게 고사제의 어떤 예를 들면 개개인 어떤 교정기관의 어떤 판단에 따라서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주관이나 편견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점수제가 많이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잉글랜드, 아일랜드, 엘마이라제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또 점수제입니다. 이것도 전통적으로 많이 출제됐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다이버전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형벌 이외의 사회통제망의 축소 틀렸죠? 이 표현도 많이 출제가 되는데 다이버전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제도 하에서 없던 다이버전을 실시하게 되면 기존의 체제 하에서는 아무런 제재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사람, 이 사람은 기존의 체제 하에 어떤 제재의 대상이 되겠지만 그 외에 이 밖에다 원을 그려보면 이쪽에 있는 이 사람은 기존의 체제 하에서는 아무런 제재의 대상이 되지 않았지만 다이버전 되게 좋은 제도니까 확대 실시하자 하면 이 사람이 그 다이버전에 새로운 뭐 예를 들면 사회 내 처우에 실시하는 대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형사사법망이 확대가 되는 문제가 발생하죠. 이건 비판점으로 많이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1번 정답이고요. 2번 공식적인 절차에 비해서 형사사법 비용의 절감. 교도소에 구금하는 시설 내 처우를 하지 않고 사회 내 처우로 전환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교도소에 구금되는 사람이 줄어들 만큼 비용은 형사 비용은 절감된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3번 업무 경감으로 형사사법제도의 능률성, 신축성, 그죠? 시설이 수용되는 경우를 축소하는 하나의 제도이기 때문에 시설 내 처우를 실시하지 않는 거니까 업무 경감과 바로 이런 장점이 있고요.
3번 범죄로 낙인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고 바로 2차적 일탈 예방에 긍정적이다. 바로 이것도 낙인 이론과 연관해서 이런 장점이 있죠. 자, 7번으로 갑니다. 블럼슈타인이 주장한 과밀수용 해소 방안 옳지 않은 것. 교정시설의 증설, 재정 부담이 크고 증설 후 단기간에 과밀수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망된다. 그래서 교정시설의 증설은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긴 한데 금전적인 부담이 있다는 게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날수록 금방 또 다시 사람이 꽉 차고 과밀수용에 또 문제가 또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고 또 비판점을 이야기합니다. 2번 구금인구 감소 전략 형벌의 제지 효과는 확실성 엄중성에 더 크게 좌우된다. 이거는 아무 관계없는 내용이죠. 구금인구 감소 전략은 정문 정책과 후문 정책 이런 걸 통해서 교도소의 구금인구를 줄이는 하나의 방법인 것이고 여기 나열된 제지 효과는 확실성 엄중성 이런 얘기하는 건 이건 고전주의 시각에서 형벌의 효과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범죄를 저지른다면 확실하게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건 오히려 격리구금을 철저히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오히려 과밀수용 해소에는 도움이 안 되는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제지 효과와 관련해서 고전주의에서는 확실성을 1순위로 잡고 그 다음에 엄중성, 그 다음에 신속성 이런 순위로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도 오류가 있는 문장이고 구금인구 감소 전략과 관계도 없습니다. 다음 3번 사법 절차의 과정 개선. 바로 검찰 기소나 법원 양형 결정할 때 현재의 수용 능력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한다는 것. 4번 선별적 무능력화. 이거는 매우 위험한 사람들만 여기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수용자를 예측하여 제한된 공간 선별적으로 구금한다. 이래서 아주 소수의 위험한 사람만 구금하기 때문에 구금 비율을 낮추고 따라서 과밀수용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거죠. 네. 요거의 반대 개념인 집합적 무능력화 내지 집합적 무력화 같은 경우에는 일정 수준 이상의 범죄자를 다 구금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과밀수용에서는 도움이 안 되죠. 그래서 항상 이 시험에서는 선별적 무력화와 개별적 집합적 무능력화 이 두 가지의 개념 차이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8번으로 갑니다. 노무 작업, 도급 작업 옳은 것은 자, 노무 작업 경기 변동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제품 판로에 부담이 없다. 맞죠? 노무 작업은 교도소에서는 기업체에다가 인력만 수용자를 인력으로 제공만 해주면 돼요. 그럼 거기서 알아서 작업 통제를 기업체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인력 제공에 대한 대가인 임금 받는 이런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 변동과 관계없이 기업체에서 원하는 인력만 제공하면 그만이고 그 다음에 제품 판로는 기업체가 알아서 할 거니까 직영 작업과 같은 그 판로에 대한 부담을 가질 이유가 없죠. 자, 정답이고 2번 노무 작업은 설비 투자 없이 시행이 가능하며 행영상 통일성 기하기에 유리하다. 노무 작업 설비 투자 없다는 건 뭐 맞는데 뒤에 행형상 통일성 기하기 유리하다는 표현이 틀렸죠. 왜냐하면 노무 작업에 대한 통제는 기업체가 하는 거예요. 교도소에서는 그냥 인력만 제공하면 끝이야.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교도소가 작업에 대한 통제까지 이루어져야만 행영상 통일성 기하기가 유리한데 작업 통제는 기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행영상 통일성 기하기에는 불리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죠. 3번 도급 작업은 불취업자 해소에 유리하고 도급 작업 그렇죠. 대형 공사 같은 거 하는 작업이니까 여기까지 맞고 근데 작업 수준에 맞는 기술자 확보가 용이하다 이게 잘못됐죠. 교도소가 전문적인 어떤 이런 작업과 관련된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기술자를 확보해서 이 작업을 운영하는 데는 상당히 곤란한 난점이 있다고 봅니다. 4번 도급 작업은 구애 작업으로 인한 개고 부담이 크다. 맞죠? 대부분 대형 공사라든지 이런 작업은 시설 내에가 아니라 구애 작업이기 때문에 개호에 어려움이 있고 민간 기업을 압박할 가능성이 없다. 이거 잘못됐죠. 왜냐하면 기업체의 도급 작업이라고 하는 건 기업체에서 교도소에 일정한 작업을 맡기는 거예요. 의뢰하면 도급 계약을 맺어서 그럼 거기에 대해서 공사 일의 완성 결과를 발생을 하면 거기에 따라 대가를 받는 방식인데 사기업체, 기업체 간에 거래할 수 있는 내용을 교도소에 맡기는 일이 되니까 그 예전에 뭐 일을 했던 그런 기업체의 그렇죠? 경영에는 상당한 어려움, 압박을 가할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거죠. 결국 사회에서 기업체가 할 일을 기업체에게 맡길 일을 교도소에 맡기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민간 기업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9번.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분류심사 옳지 않은 것. 구류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분류심사 안 한다. 분류심사의 대상은 징역과 금고형으로 3개월 미만인 사람이고, 또 해설에도 제가 자세히 달아놨습니다. 그리고 구류형 이렇게 되죠. 예전에는 노역장 유치 명령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삭제가 됐죠. 그래서 노역장 유치 명령 받은 사람은 분류 심사를 이제 해야 되는 거고요. 제외 대상은 징역 금고 3개월 미만과 구류 이렇게 됩니다. 2번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수용자 정기 재심사 시기를 산정할 때 형기를 20년으로 본다. 그래서 20년을 초과하거나 그죠? 무기형인 경우 20년으로 보고 그 정기 재심사할 때는 뭐 자신의 형기에 3분의 1, 2분의 1, 3분의 1, 6분의 5 시점에 한 번씩 하잖아요. 이제 그 시점을 산정할 때 무기나 20년 초과하는 징역일 때 초과하는 징역 금고일 때 20년으로 보고 계산을 합니다. 3번 부정기형 재심사 시기 장기형 틀렸죠. 항상 우리 시험에서 부정기형의 기간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면 100% 뭐다? 단기형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딱 알고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도 여러 번 나왔고요. 장기형 아닙니다. 4번 집행할 형기가 분류심사 유예사유 소멸로부터 3개월 미만인 경우 유예한 분류심사 안 한다. 그러니까 분류심사하기 곤란한 사정, 질병 등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는 유예를 하는데 유예사유가 소멸하게 되면 이제 바로 집행을 하게 돼 있고요. 그런데 남은 날이 3개월 미만이다. 그러면 아까 제외 대상인 징역금고 3개월 미만과 동일해지니까 안 하게 돼 있습니다. 자, 10번 형집행법령상 미결 수용자 사용 확정자 처우 옳지 않은 것. 소장은 미결 수용자로 사건에 서로 관련 있는 사람 분리수용 접촉 금지. 이것도 대표적인 지문이고 미결 수용자는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서 잡혀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그런 증거인멸이라든지 이런 시도를 막기 위해서 분리수용 접촉 금지를 강조합니다. 2번 소장은 사용 확정자와 수용자 홍보할 수 있으나 사용 확정자 미결 수용자 홍보할 수 없다. 사용 확정자와 미결 수용자에 대한 홍보도 규정이 있죠. 이것도 제가 이제 많이 강조를 한 내용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사용 확정자와 수용자는 교육, 교화, 작업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용 확정자와 미결 수용자 자살, 도주 등의 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그래서 이렇게 홍고 수용 사유가 있습니다. 원칙은 독고 수용이지만 이런 사유가 있을 때 홍고를 합니다. 정답이고요. 3번 미결 수용자의 접견 횟수 매일 1회고 변호인과의 접견은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보장하죠. 4번 사용 확정자 접견 횟수 매월 4회고 자, 소장 사용 확정자 교화 심리학 인정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하면 횟수를 늘릴 수 있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결 수용자 같은 경우도 여기 3번 지문처럼 매일 1회 변호인 접견 포함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여기도 이제 늘릴 수 있다든지 또 이런 규정도 사용 확정자와 유사한 규정도 존재합니다. 자, 11번 사회학적 범죄 원인론 중 통제 이론 학자만 모두 고르면 통제 이론 하면 니은과 리을입니다. 그래서 나이 같은 경우에는 범죄 예방 대책으로서의 통제 유형, 직접 통제, 간접 통제, 내부적 통제 이런 주장을 했고요. 라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 통제 이론을 주장했기 때문에 통제 이론과 관련된 건 니은과 리을이고요. 기역 디귿 미음은 관계가 없죠. 서덜랜드 같은 경우는 차별적 접촉 이론이고 에그뉴 일반 긴장 이론, 베커의 낙인 이론 같은 경우는 통제와는 관계없는 또 별개의 이론이 되겠습니다. 2번 정답이고. 자, 12번. 소년법상 형사사건 처리 절차 옳지 않은 것.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 아니면 발부받지 못한다. 바로 소년범에 대한 어떤 형사사건의 특례 규정이죠. 특례. 가급적 구속영장 발부 못하도록. 2번 부정경 선고받은 소년에 대해 단계 3분의 1 지나면 가석방 허가. 그래서 가석방 기간이 소년범은 성인에 비해서 완화돼서 무기는 5년, 15년 유기는 3년, 부정경은 단기 기준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 기간 요건이 되고요. 3번
소년이 법정형 장기 2년 이상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을 때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선고한다. 이게 바로 이제 부정기형의 기본 전제입니다. 법정형 장기 2년 이상 유기형. 그리고 장기 단기를 정할 때 장기는 10년을 초과할 수 없고 단기는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번 검사가 소년부에 송치한 사건을 소년부는 다시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없다가 아니라 이건 있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분도 많겠지만, 자 검사가 이 사람이 이 소년이 예를 들면 범죄 소년이고 14세에서 19세 미만이다. 형사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법원에 공소 제기를 해야 되겠지만, 아니면 그 아이지만 형사처벌보다는 보호처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소년부에 송치할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이 소년부에서 보니까 얘는 죄질이 형사처벌 받아야 되겠는데 그걸 보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보낸 게 다시 왔다 이거예요. 그때 검사가 또 보낼 수 있냐? 이게 안 된다고 우리 법에 규정이 돼 있는 거예요. 또 보내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서로 자기 의견이 옳다고 해서 왔다 갔다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소년부에서 검사에게 보내는 것까지는 가능하고 검사가 다시 보낼 수는 없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4번 지문은 틀린 게 되겠죠. 자, 13번 범죄학 이론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레머트 바로 낙인 이론에서 1차 이탈과 2차 이탈 개념을 강조했고, 특히나 2차 이탈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 처벌과 낙인으로 인해서 생기는 일탈이기 때문에 상당히 강조를 했습니다. 2번 허쉬 사회통제 이론을 통해 법집행기관의 통제가 범죄를 야기하는 과정. 내용과 아무 관계가 없죠. 허쉬의 사회통제 이론은 사회 연대 요소, 애착, 전념, 참여, 신뢰 같은 연대 요소를 어떻게 갖췄느냐 여부에 따라서 통제가 되느냐 아니냐에 관한 이론이고, 여기 나열된 집행기관의 통제가 범죄를 야기하는 과정은 이게 바로 낙인 이론에 놓은 거죠. 허쉬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3번 머튼은 아노미 상황에서 긴장을 느끼는 개인이 취할 수 있는 5가지 적응 유형을 제시했죠. 그래서 머튼의 5가지 적응 유형 하면 아까 잠시 언급을 했는데 동조형, 개혁형, 의례형, 도피형, 혁명형, 이렇게 5가지로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적 목표가 있고 제도화된 수단이 갖춰져 있는 경우, 이건 정상적인 생활을 얘기한다는 것이고, 개혁형은 돈을 벌려는 목표는 있는데 수단이 없고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한다. 그래서 이걸 가장 문제시하는 거고요. 의례형은 이제 반대죠. 목표는 없고 그 다음에 제도화된 수단은 갖춰져 있고, 도피형은 둘 다 마이너스. 자포자기한 유형에 되고, 혁명형은 기존의 체제를 모두 거부하는 이런 형태. 이렇게 해서 5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자, 4번 가프레슨과 허쉬 바로 자기 통제력 이걸 중시한 거죠. 부모의 부적절한 양육이 자녀의 낮은 자기 통제력의 원인이다라고 또 설명한 이론 맞습니다. 자, 다음 14번으로 갑니다. 형집행 법령상 작업과 직업훈련 옳지 않은 것. 소장은 금고형, 구류형 집행 중인 사람에 대해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이건 틀렸죠? 금고, 구류하면 작업 의무가 없고 신청에 따라서 가능하죠. 이거는 이제 제가 평상시에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니까 신청에 따른 작업 대상, 신청, 금구미사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합니다. 금고, 구류, 미결 수용자, 사형 확정자가 그 대상이 되겠죠. 작업 의무 있는 거는 징역형하고 노역장 유치 명령 받은 자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자, 2번 소장은 수용자가 15세 미만일 때 바로 나이가 15세 미만이면 예외 없이 직업훈련 대상자 선정할 수 없게 돼 있고요. 3번 소장은 직업훈련 대상자가 심신허약 질병 등으로 감당할 수 없다. 보류할 수 있는 사유고요. 4번 장관은 직업훈련이 필요한 경우 수용자를 다른 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 이것도 제가 평상시 많이 강조했는데, 이송은 보통의 경우에는 소장이 이송을 하고 장관의 승인을 거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는데,
이 직업 훈련을 위한 이송은 법무부 장관이 직접 이송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죠. 그래서 이게 강조가 됐는데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 지문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15번. 형집행법상 교도관이 수용자에 대하여 무기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이런 건 평상시에 제가 두 문자로 많이 강조를 드리는데, 여기 무기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뭐 보호 장비나 보안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죽거나 다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아주 제한적으로만 사용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밑에 해설에 제가 자세히 적어놨는데 뭐 중위 폭도 무생입니다. 해설 한번 가보시면 형집행법 101조 1항 수용자 다른 사람에 대하여 중대한 위해 끼치거나 사태 위급한 때 중, 그다음에 폭행 협박이 사용돼 위험을 지니고 있어 버릴 걸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 위, 그다음에 폭동으로 신속 제재하면 확산 방지가 어렵다. 그다음에 도주하는데 정지 명령인데 계속 도주. 이게 바로 4번 지문에 있는 정답인 지문이죠. 그다음에 5번 교도관 무기 탈취, 6번 생명 신체 설비 중대 뚜렷한 위험 무기 사용을 피할 수 없는 경우. 그래서 중위 폭도 무생 이렇게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자, 내용 중에 올라가 보면 일단 4번이 답이고요. 단순 도주는 아니고 정지 명령인데 계속 도주하는 경우 해당 사항이 있고요. 나머지 1번, 2번, 3번은 무기를 쓸 만한 사유가 아니죠.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읽어봐도 위력으로 직무방해, 자살, 그다음에 설비를 손괴했다 이런 것들은 강제력 행사, 보안 장비 사용 사유로 쭉 나열이 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또 뭐 보호 장비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보호 장비 또는 보안 장비를 쓸 수 있는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자, 16번.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엄주관리 대상자 옳은 것은 소장은 보호시설에 마약류 반입하는 걸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강제로 소변 채취 마약 반응 검사할 수 있다. 이거 틀렸죠? 우리 판례상으로는 강제로 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 법령에서는 이 문제에서는 시행규칙 법령을 물어보는 것이고 강제에 의하지 않는 범위에서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강제에 의한 소변 채취는 법적으로 허용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소장은 엄중관리 대상자 중 지속적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 책임자 지정하는데 책임자 1명당 20명 아니죠? 10명 이내입니다. 다음 3번. 소장은 관심 대상 수용자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용자에 대하여 교도관 회의의 심의를 거쳐 관심 대상 수용자로 지정할 수. 이건 정확히 맞죠? 관심 대상 수용자 지정 사유에 해당이 되면 일반적으로는 분류처위원회 의결을 거치게 돼 있는데 미결 수용자 같은 경우에는 교도관 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합니다. 자, 4번. 소장은 조직폭력 수용자에게 거실, 작업장 등 수용자 대표 직책 부여 금지죠. 조직폭력 수용자는 어떤 그런 기질이 있기 때문에 대표 직책을 부여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고요. 이거는 사형 확정자에게도 준용한다는 규정도 존재합니다. 자, 17번 가보죠. 형집행법령상 수용자 외부 통근 작업 옳지 않은 것. 1. 소장은 외부 통근자에게 수용자 자치회원 활동 허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요. 2번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기술 습득 촉진 위하여 수용자 외부 통근 작업 하게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근거 조항입니다. 맞고요. 3번 소장은 외부 통근자가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장관 소장이 지켜야 될 사항을 위반했다. 그러면 취소 대상 선정을 취소할 수 있고. 4번 소장은 일반 경비 척급에 대해 수용자를 외부 기업체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다는 아니죠. 없다는 아니죠. 왜 그러냐면 원칙적으로 외부 통근 작업은 개방과 완화 경비 처우급이 그 보장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면 개방 지역 작업 요거는 일반 경비가 추가되죠. 개방, 완화, 일반 경비 처우급. 이렇게 이게 이제 이건 요건 규정이긴 한데 둘 다 예외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소장이 바로 우리 해설에 있는 것처럼 작업 부가라든지 교활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외의 수용자에 대하여도 부과할 수 있다.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외부 통근 작업인데 일반이나 중경비 처우급에게 부과할 수도 있고 개방지역 작업인데 중경비 처우급에게도 부과할 수 있는 이런 예외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예외는 평상시에 좀 신경을 써서 기억을 좀 해놨어야 되는 문제가 되겠고요. 그래서 그 예외 규정 때문에
4번 지문은 선정할 수 없다. 잘못된 표현이죠. 자, 18번. 보호소년처우법. 보호소년처우법이 구급에서 최근에 잘 출제가 안 됐어요. 예전에 많이 나오다가. 그래서 제가 좀 많이 나온다면 이런 게 나오겠다라고 강조한 게 좀 있었는데 그런 거 위주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옳은 것은 1번. 보호소년 등은 남성, 여성, 그리고 보호 위탁 유치소년 16세 미만 16세 이상인 자 기준에 따라 분리 수용한다. 자, 여기서는 앞에 있는 남성, 여성하고 보호 위탁 유치소년에 따라 분리한다. 이 두 가지 기준은 맞아요. 근데 16세 미만과 이상에 따라서 분리한다는 규정은 이게 2016년도에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16세 미만 이상의 구분 수용 기준은 없어졌기 때문에 분리 수용 기준. 그래서 1번 틀렸고요. 평상시 많이 강조했던 내용이죠. 그 다음에 2번. 보호소년 등이 규율 위반했을 때 20일 내에 지정된 실에서 근신하는 징계, 가장 중한 징계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형집행법으로 말하면 금치와 유사한 겁니다. 그래서 형집행법이 금치가 실효운동 정지를 제외한 30일 내에 각종 제한을 함께 부과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20일인데 지정된 시간에서 근신할 수 있는 거는 텔레비전 시청, 단체 체육 활동, 공대사 참가, 정지 이 세 가지를 20일 내에 이 세 가지 제한을 함께 부과하는 것이고 원내 봉사 활동은 관계가 없습니다. 이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 보호장비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 네, 이거는 뭐 일반적인 조항이고 3번 정확히 옳은 표현입니다. 징벌의 그 대상, 징계를 받는 그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보호장비를 그 수단으로까지 쓰게 되면 과도한 제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에서 아예 못하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4번 소년은 분류심사원에서 보호소년들이 사용하는 목욕탕, 세면실, 화장실에는 전자영상장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가 아니라 설치되는 건 바람직하지는 않는데 설치돼야 될 근거를 두고 있죠. 그래서 해설에 있는 것처럼 바로 자해 등의 우려가 큰 경우, 그냥 자해가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고요. 자해 뭐 어떤 각종 사고 등의 우려가 큰 경우에는 전자영상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수용자에게 부정기 재심사 실시할 수 있는 경우만 모두 부정기 재심사 사유도 출제 빈도가 꽤 있는 내용이죠. 자, 요거는 두 문자 한번 적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분류심사에 오류가 발생했다. 교정사고 방로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 징벌이 의결됐다.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추가 사건으로 금고 이상이 확정이 된 경우 요거 이렇게 되고 이게 좀 중요하죠. 우리 시험에서도 중요하게 또 지문화했습니다. 나머지 전국 기능 경기 대회 그다음에 기사 학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나머지 기타 수용 처우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기억번은 지방 기능 경기 대회였기 때문에 틀렸죠. 중앙입니다. 중앙. 이게 이제 최근에 또 이런 유사한 지문이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니은번은 현재 수용 근거된 사건 외에 추가적인 사건으로서 뭐다? 금고 이상일 때인데 여기 보면 벌금형이 확정이 될 때 틀렸죠. 금고 이상이어야 됩니다. 벌금형 X. 그다음에 디귿번 징벌 의결, 징벌 의결 여기 있고. 그다음에 분류심사에 오류가 발생한 때 들어있고, 그다음에 학사학위 여기 들어있죠. 기능기사 학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디귿, 리을, 미음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어떤 형태로든 암기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출제 빈도가 높았던. 자, 다음 20번 형집행 법령상 작업 직업훈련과 관련하여 교정시설의 장이 취할 수 없는 조치. 일반 경비 적급 수용자에 대하여 직업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 인정되는 경우 교정시설 외부 기업체 직업 훈련 이건 틀렸죠. 외부 직업 훈련을 얘기하려면 이거 시험에도 많이 나왔는데 어떤 처우급을 대상으로 하느냐. 요거는 예외 없이 개방과 완화 경비 처우급만 허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일반 경비 처우급은 안 됩니다. 아까 외부 통근 작업 같은 경우는 예외가 있지만 외부 직업 훈련은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1번 문장 틀린 문장 정답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2번. 장인이 사망했다. 소식을 접한 수용자 본인이 작업을 계속 원하지 않는 걸 확인하고 2일간 면제했다. 이건 뭐냐면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그죠? 가족이나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사망하면 이틀간 작업을 면제한다. 면제하게 돼 있어요. 그 대신 예외 규정으로 본인이 작업을 계속하길 원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장인이 사망했으니까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사망한 경우고 그러면 이틀간 면제하는 게 원칙이고 또 본인이 작업을 계속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을 확인까지 했으니까 예외도 해당이 안 되죠. 그래서 정확히 옳은 표현입니다. 그다음에 3번. 수용자에 대하여 교화 목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작업 장려금을 석방 전에 전액 지급하였다. 원래 작업 장려금이라고 하는 거는 석방할 때 본인에게 지급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 규정이 있죠. 본인의 가족의 생활 부조라든지 교화 사회복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석방 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장에서는 교화 목적상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교화 사회복귀를 위해 필요한 경우죠. 따라서 석방 전에 전액 지급이 가능합니다. 4번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직업훈련 직종 훈련 과정부 인원을 정했다. 이거는 직업훈련 직종이나 훈련 과정 인원을 정할 때 소장은 장관의 승인을 받게 돼 있어요. 정확히 옳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문제를 다 풀어봤는데요. 여러분도 아마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공부를 어느 정도 충실히 한 학생이라면 상당한 고득점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물론 매년 이 난이도는 바뀌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내년도 시율이다 이렇게 막연히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오히려 시험은 파도 타듯이 한 해 쉬우면 그다음에 좀 어려워지고 이런 경향이 있으니까 내년은 이거보다는 조금 더 어려워지는 경향까지 고려해서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험을 보신 분들에게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 또 내년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기출의 경향하고 약간 난이도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안전한 준비를 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